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저는 40대 후반의 중학교 2학년 아들맘입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도 제 아들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많으신가 궁금하네요. 중학교 2학년이라니 참 단어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심장이 뛰는 나이 아닌가요? 누군가는 참 좋은 나이라며 추억에 잠길 수 있겠지만 자식을 둔 부모 입장으로서는 참 두렵고 어렵기만 한 나이랍니다. 말로만 듣던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니까요. 분명 저도 그 나이대를 지나왔는데 내 자식이 그 나이가 된다고 하니 어찌나 두려운지.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날 저랑 남편은 정말 거짓 하나 없이 말 그대로 잠을 설쳤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 말로는 제가 사춘기 때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도 혹시나 그럴까봐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시작도 전에 겁부터 잔뜩 먹어서인지 생각보다는 무탈한 중2를 지나가고 있네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이건 아들이건 가리지 않고 사춘기를 겪어 부모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2차 성징이 와서 나날이 달라지는 신체적 변화에 부모들도 제 자식이 낯설다고 하는 시기인데 제 아들은 변성기가 조금 온 것 빼고는 크게 달라졌다 싶은 점은 없어요. 오히려 너무 해맑고 씩씩해서 저렇게 천진난만 해도 되나 싶네요. 뭐 이것도 다 배부른 소리겠지만요. 아이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별 걱정이 없었는데 확실히 커가면서 교육에 대한 걱정도 들기 시작했어요. 실은 제가 공부머리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즉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 쪽이 아닌 걸 알고 바로 적성에 맞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가끔 학구열이 넘치는 부모님들 중엔 자식이 공부 쪽이 아닌 걸 알면서도 밀어붙여서 애매한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도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해 헤매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을 배워서 지금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재미로 시작한 일인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재밌는 걸 보면 저는 그때 참 진로를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이때의 좋은 기억으로 저는 자식이 생기면 똑같이 공부 쪽이 아니라 하면 바로 적성에 맞는 걸 찾아줄 생각이었어요. 제 자식이라면 공부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20대 후반에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남편을 만나 연애에서 결혼까지 오면서 든 생각은 내 자식은 뭐 아니면 도겠다 였어요. 손님, 다 됐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예쁘게 잘 잘라주셨네요. 명함 하나 받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남편과 저는 미용사와 손님으로 만났어요. 솔직히 미용사들은 대부분이 스케줄 근무를 해서 쉬는 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일을 하는 날은 하루 종일 미용실에 박혀 있다시피 하다 보니 다른 곳에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미용사를 만나거나 저처럼 손님과 미용사 사이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는 후자였죠. 머리가 마음에 든다며 명함을 받아간 남편은 그 뒤로도 서너 번 정도 더 손님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찾아온 날 저에게 개인적으로 밖에서 식사하지 않겠냐고 연락을 했죠. 제가 쉬는 날이 일정치 않다 보니 약속은 참
어렵게 잡혔어요. 사실 미용실에 워낙 진상 손님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남편 같은 사람은 참 흔치 않게 느껴져서 호감이 가던 참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은 언제나 예약 시간도 잘 지키고 매너도 좋고 친절했어요. 머리를 잘라주며 몇 마디 나눠봐도 이 사람 참 젠틀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다 느껴졌고요. 남편과 처음으로 식사를 한 날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데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능력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먼저 식사를 제안해 주는 걸 보고 저도 내심 이성적인 호감이 있던 사람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둘 사이에 단단한 벽이 세워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미용사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우선 미용사들은 전문대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고 학원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취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방끈이 짧다는 인식도 강했었고요. 직업 특성상 다양한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 일반 사람들에 비해 화려하거나 요란한 머리 때문에 양아치 같다는 편견도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괜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번듯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남편이 그때는 심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성적인 호감은 있었지만 내가 과연 이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만남은 이어졌어요. 남편은 어렵게 생각했던 첫 인상과는 달리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편안하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기 전 손님과 미용사로 만났을 때처럼요. 원래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조건만 보고 벽을 세웠었던 거죠. 만날수록 이성적인 호감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호감까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제 마음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끝이 뻔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일정 수준 이상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계속하는 것 자체도 마음에 걸렸고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군요. 소미 씨, 제가 혹시 불편한데 자꾸만 불러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소미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소미 씨가 좋아서 잘해보고 싶거든요. 소미 씨는 어때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장이 아니라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제가 감히 넘봐도 되는 조건을 가진 그런 남자가 아닌데 너무나 괜찮은 남자가 제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거기서 거절할 이유란 전혀 없었지만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그때 남편 나이도 그렇고 저도 둘 다 20대 후반이었거든요. 보통 20대 후반에 연애를 시작하면 몇 년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게 수순이라 결혼할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면 어릴 때처럼 마음 놓고 연애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었어요. 저야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남편 쪽에서 반대할 것 같기도 했고 남편도 저랑 결혼까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서 많이 망설여졌어요. 이제라도 밀어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솔직해지기로 했죠. 저도 지훈 씨가 좋아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그게 뭔데요?
안 그래도 저랑 있을 때 가끔 즐겁다가도 묘하게 불편해 보일 때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뭔지 알려주면 제가 고칠게요. 참, 남편은 그 순간조차도 자기 잘못일 거라고 짐작하고 애처로운 얼굴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선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 씨가 고친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훈 씨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고민이 됐어요. 네? 에이, 그게 뭐예요? 사실 지훈 씨 정도 스펙이면 주변에 지훈 씨랑 비슷한 조건 갖춘 여자분들도 많을 텐데 굳이 가방끈 짧은 저랑 만날 이유가 있나요? 지훈 씨 부모님께서도 싫어하실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연애하는 건 불가능한 나이잖아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잠시 고민하는 얼굴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금방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남편의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도 결혼을 안 생각하고 연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조건만 보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평생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미 씨를 알아가고 싶어요. 남편의 진정성 어린 고백에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미용사와 명문대 대기업 직장인의 만남은 훗날 사회적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미래가 뻔히 그려졌지만 당장 눈앞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 진실된 남자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드라마 같은 대화를 통해 만나게 되었죠.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선보면 비슷한 조건의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왜 하필이면 저런 여자라면서요. 어른들이 보시기엔 미용사란 직업이 탐탁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막상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겪게 되니 정말 저도 하루하루 바짝 말라 죽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찌저찌 남편이 반대하는 부모님들을 설득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도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거나 상견례 등 시부모님을 뵈야 하는 일정이 생기면 한 달 전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남편도 제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안심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 처음에만 반대하신 거지. 이미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신 거니까. 당신 앞에서 무례하게 굴 일은 절대 없어. 남편은 항상 제가 걱정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아직 만나보지 못한 시부모님에 대한 상상은 점점 더 부풀어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막상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두 분께서는 인상도 너무 좋으셨고 집안 분위기도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 이쪽이 소미예요. 제 여자친구요. 아유, 반가워라. 우리 예비 며느리 얘기만 듣다가 드디어 만났네? 어서 와요. 엄청난 시댁살이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은근한 무시나 핍박 정도는 견딜 각오를 하고 뵈러 갔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철저하게 손님처럼 대해주셨어요. 그 흔한 식사 후 설거지조차 미용사는 손목이 중요한데 괜히 무리하지 말라며 직접 하시더라고요.
준비해간 선물과 꽃다발도 너무 좋아해 주셨고, 나중에 시부모님 머리도 잘해달라며 약속을 하고 훈훈하게 헤어졌어요. 지훈 씨, 어머님 아버님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한 거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부모님이 나랑 결혼하는 거 반대한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 특히 어머님이. 아, 그랬는데 내가 내 뜻을 정확히 말씀드리니까 존중해준다고 하셨어. 내가 예전에 말했던 거 말이야. 조건보다는 내가 평생 좋아할 만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거. 그랬더니 이해해 주시던데? 뭐? 그걸 그대로 이야기했어? 그건 나 꽃이라고 했던 멘트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진심이었는데. 그리고 2년 정도 만나보니까 당신 정도면 내가 평생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2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을 했어요. 시부모님께도 제가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칭찬도 아낌없이 해줬던 모양인지 인사를 드린 후에도 시부모님께 종종 다정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엔 오히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라면 참 믿고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야, 근데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다면서 갑자기 잘해주시는 게 말이 돼?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 했길래 그런 게 가능하냐? 그냥 결혼은 평생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했나 봐. 부모님도 의견을 존중해 주신 것 같아. 그래도 네 남편 스펙이 좀 좋아야 말이지. 아, 완전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 결혼하고 갑자기 돌변하시는 거 아니야? 뭐,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 너무 선을 넘으신다 싶으면 내가 알아서 잘 단도리를 쳐야겠지만. 어쨌든 남편이랑 내가 조건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건 사실이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야, 우리가 학력이 낮을 뿐이지 뭐가 그렇게 나쁘냐? 미용사가 나빠? 니네가 서로 좋아 죽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 부러워라. 나는 그런 손님 언제 받아보나. 내 손님들은 죄다 아저씨나 진상들 뿐인데. 고달프다, 고달파. 주변 친구들조차 차이가 많이 나는 저희의 결혼을 걱정하면서도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불안감이 아예 떨쳐졌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잠잠하다 해도 막상 결혼한 뒤에 돌변했다는 시댁 이야기가 많은 만큼 친구 말대로 될 가능성도 낮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늘 경계하고 긴장했던 것도 결혼한 지 1, 2년이 지나자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선 정말로 예전에 반대했던 기억은 까먹으신 양 제게 별다른 눈치도 인신적인 공격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말보다는 시간이 쌓이면서 생기는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말로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고 해도 직접 본 게 없어서 100% 믿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을 가만히 결혼 생활을 하며 지켜보니 시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그런 조건 차이 따윈 생각도 나지 않게끔 인간적으로 대해주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그 말을 믿게 됐어요. 어머님, 아버님 나이대에는 편견을 바꾸시는 것도 젊은 세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참 대단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시댁에 잘하게 됐고 제가 잘하다 보니 더 예뻐해 주시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선순환의 연속이 됐어요. 제가 시댁에 몇 년간 가지고 있던 이유 모를 불신을 해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안에 새로운 경사가 생겼어요.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도련님이랑은 옛날부터 결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연애한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놀랐어요. 아니 도련님,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혼전 임신을 했대. 뭐? 정말? 그래서 동생이 책임을 지겠다고 결혼을 하기로 한 거고. 주말에 부모님이 여자친구랑 같이 이미 만나보셨나 봐. 그래? 어떻대?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지 않았나? 엄마 아빠도 처음엔 혼전 임신이라고 안 좋아하셨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람이 참하고 얘기해보니까 집안도 꽤 사는 집이었다나 봐. 상훈이가 헬스 트레이너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인 여자 만났으면 하셨는데 딱이기도 하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희랑 정반대인 상황이라 조금은 침울했어요. 도련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입이 귀에 걸린 시부모님을 보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편견 없이 절 대해주셨던 시부모님이니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도련님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임신을 했어요. 저희도 한창 이세를 준비하던 중이었거든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늦어져서 집안에는 겹경사가 났어요. 아유, 우리가 손주를 한 번에 보게 생겼네. 그러게요. 둘이 나이가 비슷할 테니까 자주 만나서 형제처럼 키우면 좋겠네요. 그래, 아이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일해. 우리는 며느리들이 아주 든든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아. 요즘은 애들이 육아 걱정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던데 너희 애는 우리가 형제처럼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맡기렴.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동서와는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게 됐어요. 반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바람에 아이들은 동갑으로 태어났죠. 약속대로 어머니는 정말로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동서는 교사라 그런지 육아휴직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길게 쓸 수 있었지만 저는 직업 특성상 너무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6개월 정도 몸조리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다 복직을 했고 동서는 2년 정도 쉬고서 복직을 했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쯤에 시어머니 손에서 보살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 주셨고 예뻐하셨죠. 저희도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주시니 걱정이 없어서 좋았어요.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아무래도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눈에 사랑이 보이니 안심이 되고 행복했어요. 오히려 제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죠. 시간은 어찌나 빨리 흘러가는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6학년이 되니 슬슬 아이의 반 성적이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애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건지 성적이 늘 저조했어요. 방에 진득이 앉아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밖에서 흙먼지 날리며 뛰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중학교 때까지만 일반적인 공부를 시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찾게 하고 고등학교는 아이의 진로에 맞는 학교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도 공부를 스스로 욕심에 했던 타입이라 그런지 아이에게 억지로 공부를 강요하려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교육관에 쉽게 동의를 해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쯤이었어요. 그날은 오전 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시어머니 댁으로 바로 갔는데 현관 밖까지 어머님이 아이를 혼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봐서 깜짝 놀랐지만 워낙 아이들을 예쁘게 봐주시니 아이가 뭔가를 잘못해서 훈육하고 계신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경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처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지. 옆에 희진이 봐라. 얘는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잘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집중력이 약해? 할머니, 이때까지 앉아서 책만 봤는데 좀 쉬고 싶어요.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언제 할미가 너보고 쉬지 말라 했냐? 여기까지 다 풀고 쉬어. 여기까지 풀면 언제 쉬어요? 그냥 쉬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 아무튼 희진이는 이렇게 야무지게 앉아서 집중력 있게 푸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어릴 땐 니네 아빠가 훨씬 공부 잘했는데 손주들은 그렇게 바로 물려받는 게 아닌가 보네. 참, 애들 공부시키는데 아빠들 얘기까지 꺼낼 건 또 뭔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죠. 그랬더니 갑자기 집안에 소리가 뚝 끊기더니 잠시 뒤에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시던 것 치곤 평화로운 얼굴이셨어요. 예상치 못했던 모습이라 조금 놀랐죠. 경민이 데리러 왔니? 오늘은 퇴근이 빠르구나. 미리 연락을 하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가 조금 마음 한구석을 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직접적으로 여쭤봤죠. 어머님, 경민이 어머님한테 혼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경민이가 뭘 잘못을 했나요? 아니다. 혼내긴 무슨. 경민아, 할미가 너 혼내든? 어머니가 묻자 아들이 약간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황급히 젓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아까 큰 소리 나던데 경민이한테 뭐라 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다 들렸거든요. 그거는 혼낸 게 아니라 애 공부 좀 시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봐, 희진이는 이렇게 책 딱 펴고 잘 앉아 있는데 경민이 애는 1시간 공부했다 하면 금방 집중 못하고 딴짓을 한다니까. 얘는 우리 집안 독자인데 십 잘 가면 그만인 여자애보다 공부를 못해서 되겠니? 어머님, 요즘 독자 그런 게 어딨어요. 십 잘 가면 그만이라니.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경민이가 공부가 재미가 없나 보죠. 어머님, 너무 억지로 하라고 강요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공부를 재미없다고 안 한다면 어떻게 해? 그렇게 키워서 애를 뭘 만들려고? 내일 모레 당장 중학교 입학하는 나이인데 지금부터 공부를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저희는 아이가 공부가 적성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다른 흥미 있는 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어머니, 아직 중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너무 강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얘 밥도 챙겨주고 돌봐주는데 이 정도 간섭도 못해?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네 남편 이렇게 교육시켜서 잘 키워냈어. 어릴 때 공부하기 싫어해도 부모가 자꾸 시키면 애들이 안 하다가도 하는 거야. 부모가 돼서 그렇게 애를 빨리 포기하려고 하면 어떡해? 그러다 애 인간 안 된다. 너무 확고한 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어머님과 사이가 벌어지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일하는 동안 아이 봐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이럴 거면 네 아들 네가 키워라 하고 방치당할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충 알겠다고 하고 경민이를 데리고 황급히 들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내심 걱정돼서 아들에게 말을 걸었죠. 경민아, 할머니가 그래도 잘해주시지? 희진이랑은 계속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지? 희진이랑은 괜찮아. 근데 나 할머니 집에 이제 안 가면 안 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할머니가 너무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잠깐도 못 쉬게 해서 너무 힘들어. 나도 친구들이랑 약속도 자꾸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허락도 안 해주고 애들이 나랑 놀기 너무 힘들다고 이제 나 안 불러. 뭐라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 이야기해볼게. 진작에 말을 하지.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머니네 집에 안 가고 혼자 있으면 안 돼. 밥은 이제 내가 알아서 꺼내 먹을 수 있어. 안 돼. 그거랑 같아? 할머니랑 있으면 항상 따뜻한 밥 지어주실 텐데. 집에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것도 엄만 불안하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야기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아들이 혼나는 걸 들어서인지 평소라면 내색 안 했을 아들이 그날따라 엄청 칭얼거렸어요. 그런데 제가 잘 타일러 보겠다고 한 말에 아들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경민아, 갑자기 왜 울고 그래? 너 할머니 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너무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든데? 응? 말해도 엄만 내 편 안 들어줄 거잖아. 무슨 소리야? 엄만 네 편이야, 경민아. 정말 난처했어요. 갑자기 애를 어디 맡길 데도 없는데 할머니 댁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럼 경민아, 할머니 댁에 며칠만 더 가고 엄마가 한번 볼게. 응? 할머니가 너무 경민이 힘들게 하는 것 같으면 엄마가 다시는 할머니 댁에 안 보낼게. 알았지? 말없이 울기만 하는 아들을 겨우 달래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을 해왔다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아이를 어머님 댁에서 바로 데리고 오지 않고 조금 더 머무르면서 어머님의 태도를 지켜봤어요. 평소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아이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갑자기 잘 맡기던 아이를 안 맡기겠다고 할 명분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묘하게 저희 아들을 차별하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경민이는 밥을 이렇게 잘 먹어서 어떡해? 응? 공부도 이렇게 밥 먹듯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거 먹으면 또 졸리다고 공부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야. 희진이처럼 적당히 먹어. 아우, 경민아. 너는 책은 한 자도 안 읽는 애가 어디서 이런 잡다한 만화책은 주워다 읽니? 이럴 시간에 교과서를 한 자 더 들여다봐. 경민아, 이런 외국 드라마 볼 거면 영어 공부해서 자막 없이 봐. 응?
어차피 볼 거 공부도 되고 좋잖아. 너 진짜 그러다 커서 뭐 될래? 애가 왜 이렇게 뭐 하나 진득하게 붙잡고 하는 맛이 없어? 어머니는 정말 습관처럼 공부해라. 커서 뭐 될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싶었지만 희진이는 동서를 닮아서 그런지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공부도 잘하고 얌전한 애였는데 경민이는 활달한 아이였거든요. 주말에도 경민이를 데리고 나가면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뛰어놀 정도로요. 아이는 각자 가진 특성에 따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저와는 확실히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로 했죠. 어머님, 이제 경민이는 저희가 돌볼게요. 그동안 맡아서 키워주신 거 감사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얘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텐데. 왜? 우리 집에 두지 않고. 이제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을 만큼 컸잖아요. 더 이상 어머님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아, 나 때문이라면 됐다. 나야 하루 종일 이 양반이랑 둘이 있는 것보다 애들이랑 있는 게 훨씬 활기차지. 내가 경민이랑 희진이 보는 맛으로 사는데 날 위한 거면 계속 맡겨. 응? 서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게 싫어 좀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생각보다 붙잡으셔서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 경민이 애착 가지고 공부시켜 주시려는 건 감사하지만 아들이 공부를 강요당하는 걸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랑 남편은 억지로 공부시키지 말자는 주의라 저희 부부 교육관이랑도 안 맞는데 아이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머님한테 이렇게 교육시켜달라 저렇게 교육시켜달라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럴 바엔 저희가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세상에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듣고 뒷목을 잡는 신용을 하시더니 안방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설마 경민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애한테 소리 질러서 그래? 그건 내가 그럴만 했다니까. 아이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편하게 키우면 어떡하니? 그러다 진짜 개념 없는 아이로 크면 어쩌려고. 저는 좀 풀어놓고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서요. 내가 그렇게 방목형으로 애 키우는 부모 중에 자식 농사 성공한 사람을 정말 이 나이까지 살면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우리 둘째를 그렇게 키웠잖니. 그랬더니 꼬라지 봐라. 헬스 트레이너가 뭐니? 헬스 트레이너가. 세상에 몸 써서 일하는 것만큼 사람 격 떨어지고 천박한 게 없는데 내가 첫째한테 투자하느라 둘째는 좀 소홀히 했더니 애가 저렇게 될 줄 어찌 알았겠니? 내가 손주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애쓰는 거야. 며느리 둘 다 일하니까 자연히 방목형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데 손주들이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 어머님, 도련님이 뭐 어떻다고 그러세요. 도련님 정말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인품 좋은 분이세요. 본인 하시는 일에도 애정 많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계시고요. 직업 가지고 그렇게 잘못 키웠다고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회 나가면 사람이 다 직업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법이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라고 애들한테 시키는 거고 지금은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한다만 나는 다 사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경민이 잘 되면 나한테 제일 고마울걸? 충분히 이유를 설명한 것 같은데 자꾸만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아들인데 너무 통제하에 두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게다가 열심히 살고 있는 도련님까지 끌고 와서 실패한 아들인 양 이야기하시니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직업 편견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하시더니 결국은 도련님을 저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보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뻔했어요. 그래서 빨리 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한 건 충분히 아는데 제 아들을 교육시키고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부모인 저희가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경민이는 이제 데리고 갈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좋게 마무리하고 나가려는데 어머님이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으셨어요. 내가 비록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반쪽짜리밖에 성공을 못 시켰지만 내 손주들은 그 꼴 못 본다. 네? 반쪽짜리라뇨? 갑작스러운 호통에 제가 뭘 들은 건지 판단이 안 섰어요. 잘 키워놓은 아들은 웬 미용사 잡것이 데리고 가고 다른 아들놈은 잡놈으로 키워놨더니 괜찮은 여자 잡고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나도 아는데 한번 자식들 키워봤으니 내가 요령이 있어도 니네보다 더 있어. 자식은 붙잡고 키우는 게 답이야. 니네 아들은 널 닮아 그런지 아주 논팽이 기질이 다분한 걸 내가 다 잡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니? 네 아들이 네 남편처럼 커야 너도 좋은 거 아니니? 너처럼 어디 손목 나가면 하지도 못할 일 하면서 평생을 노동하게 하고 살고 싶어? 어머님, 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결국 어머니께서 내뱉자 저도 버튼이 눌린 사람처럼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를 내자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너 뭐 직업이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로 받아들인 줄 아니? 알 거 다 아는 애가 왜 이래? 네, 그렇게 자식 의사 존중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그런 편견 좀 버리세요. 제가 제 몸 상해가면서 일하는 것도 맞는데 그걸 왜 어머님 마음대로 안 좋은 인생이라고 재단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제 일 사랑해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다녔어도 지금처럼 행복할지 의문일 정도로요. 제 아이도 그런 일 하며 살 수 있게끔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네 아들 그렇게 번듯하게 크고 있는 것도 네 남편 덕분이야. 좋은 기업 나온 자랑스러운 아빠가 있고 가장이 안 무너지는 게 얼마나 큰 건 줄 아니? 막말로 네가 이혼하면 애 혼자 힘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비용사 그거 몇 푼이나 번다고.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식 아니니 괜찮다 생각하고 입 안 대고 있었는데 결국 네가 날 건드려? 너는 네 엄마가 그리 키웠을지 몰라도 내 손주들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그러시냐고요. 제 아들이에요. 엄마인 제가 싫다잖아요. 네가 엄마라 한들 엄마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니? 몸으로 낳기만 했지. 네가 한 아이를 키울 만큼 안정적이고 괜찮은 어른이 아닌데 내가 뭘 믿고 내 손주를 맡기냐?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횡포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젠틀한 척, 상냥한 척 하시더니 속으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배신감도 너무 컸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어찌나 세게 잡고 계셨던지 저를 잡고 있던 손이 빠지자 크게 휘청거리시더니 바닥으로 엉덩방아를 찌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야, 며느리가 나 잡네, 잡아.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였어야 하는데 근본도 없는 양아치를 집안으로 들이니 이 사단이 나지. 이래서 자식 말을 들어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차피 니네 아들 내가 시킨다고 공부 잘할 애도 아니었어. 너 닮았는데 공부를 잘할래야 잘할 머리겠니? 보나마나 머리 나쁘겠지. 네, 근본도 없는 잡것을 들이셨으니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희 아들한테 자꾸만 공부하라 하시는데 그 전에 어머님 아들부터 똑바로 공부시키지 그러셨어요. 뭐? 내 아들이 어때서? 내 아들은 명문대 엘리트 코스만 밟고 살아온 애야. 그건 제 남편 한정이고요. 도련님은 어머님 성에도 안 차게 키워놓고 그 화를 왜 제 아들한테 푸세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한테나 신경 쓰시라고요. 제 아들이 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면 도련님도 어머님 닮아서 몸 쓰는 일 하시나 봐요. 뭐라고? 무용이 무슨 몸 쓰는 일이야? 무용은 예술이야? 무용은 뭐 가만히 앉아서 하나요? 뭐 움직여서 하는 일이니 몸 쓰는 일이죠. 어머님이 하는 일만 고귀하고 남이 하는 일은 천박해요. 게다가 어머님은 전공만 하시고 아버님 만나고는 아버님이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만 먹고 사셨으면서 열심히 자기 일하고 사는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되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아주 우냐우냐 했더니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아니요, 말 다 못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제 아들 예뻐하며 키워주신 건 맞지만 더 이상 어머님 밑에서 제 아들 두기가 싫으네요. 다신 제 아들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 길로 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제 아들은 집에 가는 내내 연신 이제 할머니 집에는 못 오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했는데 계속 묻는 걸 보니 그래도 할머니가 그동안 키워주셨다고 속상해서 묻나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할머니 집에 오고 싶어? 아니, 다시 안 온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더 힘들었어. 다시는 그럴 일 없어, 경민아. 공부가 안 맞으면 다른 길을 찾아도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알겠지? 엄마는 우리 경민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엄마. 그렇게 사고를 치고 나오고 내심 뒷일이 걱정이 됐는데 아들의 밝아진 얼굴을 보니 후련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다가 약간 말다툼이 날 뻔했는데 아들이 울면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남편은 아들이 우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아들의 고통이 실감이 됐는지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경민이가 다시 할머니를 뵈러 가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당분간 아이는 어머님 댁에 안 보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경민이를 못 보게 되니 며느리 주제에 집안의 3대 독자를 못 보게 하냐며 제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잘 막아주었죠. 저와 경민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못 만나게 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처음부터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차라리 이렇게 안 보고 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은 생각하는 게 쉽게 바뀌지도 않으니 진심일 것 같지도 않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 직업에 못마땅한 티를 내셨으면 제가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기라도 했을 텐데 처음엔 괜찮은 척 하시더니 이렇게 나중에야 속내를 드러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제 성에 안 차는 며느리가 들어오고 둘째 아들을 원하는 대로 못 키운 화풀이를 제 아들에게 풀려고 하다니 제가 그날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의 고함을 듣지 못했더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컸을지 아찔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무리 일이 고되고 힘들었어도 아들과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들은 예전과는 달리 저에게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이 흐른 지금 사춘기 시절도 다른 남자 아이들과는 달리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는 거겠죠. 지금은 열심히 아이의 편에 서서 흥미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있답니다. 어머님이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역시 제 아이는 제 관심과 애정하에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키워보려고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어머님을 만날 수 있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